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예정이에요. 자, 위는 당연히,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식도에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위가 J자 형태의 이제 주머니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치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이게 분문, 이 바로 위 입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 입구에 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출구가 바로 유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다 이거를 다 알을 필요는 없으신데,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지만, 저희가 또 많이 알면 알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소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만은 이제 분문에서 유문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쪽 안쪽 부분인데 되게 짧은 곡선을 바로 소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만은 이 소만의 반대편,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대만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제 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는 식도에서 들어온 음식물 덩어리를 위 안에서 일정 시간 머무르게 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의 위삼에서 강력한 산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산과 함께 소화액으로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걸쭉걸쭉한 죽 형태의 유미죽이란 거를 생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는 이 근육이 세 개층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 개층으로 이루어진 근육으로 강한 연동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운동을 하면서 위 내용물과 산, 소액을 서로 이제 버블리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게 있습니다. 자, 위액 기능으로 이제 위액을 이제 분비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위액에서 산과 소화 효소들이 나는 거죠. 그 뮤신이 나오는데 소화 효소는 크게 펩신과 그 위 안에 리파제가 있습니다. 위액은 굉장히 적지 않은 양이 나오는 거죠. 하루에 2.5리터가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위 소화 효소, 아까 말씀드렸던 펩신과 위 리파제는 특히 펩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제 소화 효소인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이 펩신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작은 형태의 이 펩타이드, 즉 펩톤이라고 불리는 이제 물질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리파제는 이제 소량의 지질을 이제 분해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량의 지질을 이제 분해시킨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대부분의 지질은 이제 장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위액은 언제 분비가 될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먹을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위액은 항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즉, 저희가 어떠한 그 상황에 이 위액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일정하게 분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식후 몇 시간 동안만 이제 분비가 되게 되고요. 또는 음식을 보거나, 즉 시각적으로 음식을 볼 때 또는 저희가 냄새를 맡잖아요. 후각적인 이제 그러한 기관들이 활성화될 때, 이런 활성화될 때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액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뇌에서 우리 뇌에서 이제 미주신경에서 이제 위액을 분비하라고 이제 증가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자, 그래서 위액이 분비가 되는 건 이제 음식이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위 내용물이 이제 위 안에 있는 이거 위산과 같이 어 버물려지게 되면서 pH가 원래는 되게 굉장히 낮은 산도잖아요. 이 pH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 벽에 이 가스트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는 바로 위액의 분비를 이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히스타민이라는 이 세포가 이제 분비가 되면서 이 염산 분비 세포를 촉진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위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저희가 위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이제 많이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손쉽게 그 위산 과다를 좀 억제하는 이제 그러한 약물들이 있는데, 그 약물들은 바로 이 히스타민을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스타민을 억제시키니까 당연히 위산 분비가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위산 분비를 이제 적게 이제 하게 되는 거는 이에 대한 작용이 있는 거고, 또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나중 슬라이드에 제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가지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위암입니다. 위암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위 점막에 생기는 암을 뜻하는 거죠. 자, 발병은 보통 7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70대보다는 더욱더 이른 나이에 조기에 발견돼서 사망률이 이제 감소가 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위암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게 또 위암입니다. 그리고 이 위암이란 거는 아시아인들, 특히 서양인들 대비 아시아인들이 더욱더 많이 이제 위암에 이제 발병률이 좀 너무 더 높고요. 위암의 원인은 좀 다양하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파일로리 균이라는 세균에서 이제 감염한 위축성 감염으로 인해서 이 위암에 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 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의 95%, 98% 이상의 균들이 저희 장 안에 있거든요. 이 장이라면 이제 보통 소장, 대장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균들이 이 위 안에서 사는 이제 그런 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파일로리 균이기도 하고, 이게 저희의 뭐 여러 장기에도 이렇게 있고, 뭐 심지어 피부에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곳에 있고, 특히 이제는 이러한 장 다음에 가장 많이 서식을 하는 이 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구강입니다. 즉, 우리 이제 입안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균들이 우리 몸에 그 유익한 형태의 행동을 취하는 그런 유익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나쁜 유해균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해균과 유해균의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미생물들이 저희한테 각각 이 적합한 비율을 유지해야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균들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질환, 그리고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몸에 서식하는 균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거듭 이제 강조를 이제 드릴 이렇게 예정이에요. 네,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이제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제 위험 인자로 염분 과잉 섭취. 당연히 저희가 굉장히 짠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흡연, 베타카로틴과 같은 이런 영양소 섭취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암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위암의 증상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축성 위염이 있을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식욕이 좀 이렇게 없어지죠. 식욕 부재. 그리고 증상으로서 속이 약간 계속 더부룩한 이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이 계속 이게 가만히 있지는 않죠. 왜냐면 암은 굉장히 공격적인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성장을 되게 빨리 하게 되는데요. 복부 굴쾌감이라든지 위통, 그리고 구역구토, 그리고 이제 체중 감소 등도 이제 느낄 수가 이렇게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흑색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흑색변은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출혈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 흑색변 같은 경우는 이게 흑색변과 그리고 이제 빨간색 이제 변은 또 이게 또 다른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흑색변은 이제 위암으로 이제 인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게 있고, 또 이제 빨간색 이제 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질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항문 쪽에 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게 있는 거죠. 자, 이제 위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진단은 이제 조형 검사 또는 내시경 검사 또는 위점막을 채취하신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T, MRI, 뼈 스캔, 그리고 림프절과 뼈 전이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이렇게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암이 얼마나 이게 진전이 되어 있는지, 전이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치료하는 방법은 초기에는 내시경으로 이 조직을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이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수술은 이제 불가하고요. 전이가 됐다는 거는 다른 장기로 이 암이 이제 퍼졌다는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로 이제 중심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위험을 알아볼까요? 위험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위험이 있고, 두 번째 만성 위험이 있습니다. 자, 급성 위험의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복통, 그리고 가끔 구역이나 구토를 동반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 이제 토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위에 점막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붉은 색깔을 띠는 이제 위 점막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란이라든지 부종, 부어름, 이제 궤양 등의 이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급성위염의 원인을 알아보면 엔세즈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는 건데요. 엔세즈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보통 이제 그 의료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뭐 이부프로펜 계열, 예, 이제 그러한 계열의 약물인데 또는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비스테로이드 계열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뭐 이렇게 두통이 있거나 또는 이제 열이 오르거나 하면 이제 이러한 계열의 소염진통제를 저희가 많이 먹잖아요. 심지어 이제 이러한 약물들은 저희가 손쉽게 처방전이 아닌 그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엔세즈, 즉 비스테로이드 계열성 소염진통제를 이제 다량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 위험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러한 계열의 소염제 약물들은 특히 이제 위에 이제는 굉장히 되게 염증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을 이제 과음하신 분은 당연히 급성 위험이 이제 걸릴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특히 한국인 분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함과 동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이제 민족이기도 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 내용은 조금 사족이긴 한데 제가 이제 2주 정도 걸쳐서 이제 스페인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는 이 건강 강의를 제가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 갔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생활하는 환경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릴렉스하다라는 걸 좀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고, 좀 뭔가 평화롭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와 반대로 저희 이제 또 한국에 이제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이렇게 살고 있고 되게 긴박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참 이런 거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만의 그런 이제 출구들을 좀 잘 찾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일로리균 감염이 좀 또 나옵니다. 네. 바로 이 파일로리균 감염이 급성 위험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은 좀 약간 징그럽게 생긴 이러한 이 생물이 있는데 바로 이 미생물이 파일로리균인 거죠. 이 파일로리균이 급성 위험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고등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날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치료는 만약에 내가 현재 엔세즈와 같은 비스테로이드 계열성 소염진통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약물들을 이제 중단을 시킨 다음에 또한 내가 또 금주를 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현재 지금 술을 마시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금주를 당연히 시키게 하고 그리고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치료 방법입니다. 자, 만성 위염은 이제 어떨까요? 만성 위염은 이제 주요 원인이 자, 여기 또 나오죠. 파일로리 균입니다. 네, 파일로리 균 감염으로 해서 이 만성위염이 생길 수가 이렇게 있죠. 자, 만성위염이란 건 무엇일까요? 자, 바로 또 말씀드렸던 이 급성위염이 여러 번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제 생겨날 그게 바로 만성위염인 거죠. 그래서 만성위염의 정의는 위 점막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한 점막 위축으로 상복액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증상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위 질환들이 거의 다 증상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식욕 부진, 속이 더부룩함과 더불어서 상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제 트림을 이제 자주 할 수가 있고요. 위 통증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만성위염인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저희가 이제 위 점막 위축 정도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제는 그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미란 그리고 위궤양의 유무를 이제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한국인 분들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은 거의 다 우리 한국인 분들은 이 미란성 이제 위궤양 또는 이제 위염이 이제 거의 대부분에 발견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되게 달고 짠 이제 그런 음식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먹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위염이라든지 이런 위 질환에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성위염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위산을 억제시켜야 하고 또한 위 점막을 보호 그리고 이제 회복시켜야 합니다. 소화 효소를 투입을 하고 위의 연동동을 개선하는 이제 약물을
이제 복용을 하게끔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면 GERD라고 하는데,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 영어로 하면 GERD라고 하는데, 이 질환은 한국인 분들한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그 미국에서 약사로서 그 클리닉 생활을 했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인 분들이 이 걸드를 갖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원인으로서는 가장 큰 원인이 솔직히 서구화된 식습관이거든요. 자, 그럼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무엇일까요? 강산성인 그 위 안에 있는 내용물, 그렇죠? 특히 위산을 포함한 이러한 내용물들이 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안에 있는 이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위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바로 위산 과다증을 제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음, 이게 여기 안에 위와 그리고 식도를 이제 이 위산들이 위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를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보통 여기 막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식도 역류 질환이 계신 그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위산을 비롯한 이런 위 내용물들이 이제 올라오게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위 점막, 그래서 이 식도 안에 있는 점막들이 다 이렇게 헐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질환이 바로 이 위식도염 질환인데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란성 식도염. 바로 미란이란 거는 이 식도 점막이 이제 빨갛게 이제 부어오른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란이고요. 그리고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증상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되게 다양하게 이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자, 속쓰림 증상, 그리고 위산 과다증, 세 번째로는 가삼 통증, 네 번째로는 기침. 기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식도를 계속적으로 이 위산,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내용물들이 식도를 계속 이렇게 자극하면서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약간 리플렉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증상이고 내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기침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의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명, 숨 쉴 때 쌕쌕거림, 목에 이물감, 뭔가 약간 목에 계속 걸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질 수가 있는지 그런 좀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귀의 통증까지 바로 이 증상 중에 하나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또 심장 질환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이 위산이 계속적으로 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특히 이제 그래서 이 식도를 계속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가슴 이렇게 속쓰림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약간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저희가 좀 진단이 좀 필요한 거죠. 진단은 이제 그 의사분들 통해서 이제 진단이 필요하신 거고요.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위산 억제 약물을 복용하고 또한 과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과식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증상들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악화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야식을 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 야식을 끊임없이 하고는 있지 않는지를 좀 내 자신을 돌이켜 돌아보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먹고 나서 바로 눕는 분들이 좀 계세요. 먹고 나서 바로 눕게 되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원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러한 좀 습관을 갖고 있지 않는지는 좀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체중 감량이 또 되게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을 좀 이렇게 감화시키는 굉장히 좋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어, 흡연을 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이제 증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게 하는데 금연을 하시면은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부터 이렇게 증상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수술 또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에
하나의 이제 옵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위궤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부나 점막 하층 등의 이제 조직이 결손된 상태를 바로 궤양이라고 하죠. 근데 이 궤양이 어디에 일어나냐에 따라서 바로 이게 정의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위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위궤양인 거고 12지장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12지장 궤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 상태와 이 위궤양에 있는 이제 분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위궤양에 없는 이제 정상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데 이 위궤양에 있는 부분 바로 여기가 헐거워져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증상은 이제 심화부통증, 속쓰림, 식욕 부진 등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구역구 증상 또한 여기 위궤양이 포함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NSAID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위 질환들은 뭐 증상이라든지 원인들은 거의 다 좀 비슷비슷합니다. 자, 궤양병인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NSAID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바로 비스테로이드 계열성의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파일로리균 감염 여기 다시 한번 나왔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는 참 되게 어디 가나 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을 일으키는데 특히 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 거죠. 위산,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단백질 소화 효소 등의 이제 문제 등도 이제 궤양병인의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자, 파일로리균 감염 시 감염을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엔세즈, 즉, 이 비스테로이드 계열성, 어, 이 진통제를, 소염진통제를 먹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현재 내가 복용 중에 있다. 그렇다면은, 하루속히 바로 이러한 소염진통제를 끊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비스테로이드 계열성 소염진통제는 이러한 궤양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위 질환들을 악화하는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산 억제 또는 점막 보호 약물을 이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파일로리균 감염 시 감염을 치료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위 질환들이 파일로리균 감염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또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 파일로리균 감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팔리오리곤 감염이 여러 번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파일로리곤 감염 시 보통 이제 그 약제들을 이렇게 주는데 이 약제들을 저희가 특히 이러한 균들은 항생제를 저희가 복용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생제를 다 끝까지 복용을 이제 하지가 않으십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5일간 항생제 처방이 나왔는데 5일 동안 다 드시지 않고 또는 7일 동안 이 항생제 처방이 나와서 이 7일 동안 복용을 다 끝내셔야 하는데 7일까지 다 끝내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특정 균들이 뭐 예를 들어서 파일로리균 감염 시 이 파일로리균 이 박멸을 위해서 이런 항생제 복용을 해야 하는데 이 항생제 복용을 다 끝내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그 균들이 세균들이 내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을 일으키면은 내가 1회차 때 이 파일로균 감염으로 인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를 할 때 이 균들이 점차 내성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만약에 내가 파일로균 감염을 위해서 내가 다시 또 치료를 또 한다. 그러면 이 내성으로 인해서 파일로르균 이제 감염에 대한 치료가 잘 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항생제를 처방전을 받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잘 그걸 끝내시는 게 굉장히 너무나 이제 필요하신 거예요. 이걸 꼭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소화 불량이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특별한 원인 없이 위장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하지만 이 소화불량 증상을 이제 보이는 게 이러한 질환으로서 한국인들의 이제 4분의 1, 25%가 이제 경험하는 게 바로 이 기능성 소화불량인 거죠.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 더부룩함, 구토, 어, 그리고 약간 불글불글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원인은 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상 과다 또는 여기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이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또한 위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커피라든지 또는 콜라와 같은 음료들, 그리고 항생제, 강심제, 고혈압 치료제 등들도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 위에 소개 음식물을 소장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위 자체가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러한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정서적인 요인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죠. 또한 신경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위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위 내시경을 통해서 하고 대장 내시경, 기타 위장 검사, 그리고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생화학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담낭의 확인을 통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 위에 열거했던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게 되면 기능성 위장 장애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고 증상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현대의학의 바로 포커스입니다. 약제들은 위운동 기능 개선제, 소화제, 가스 제거제,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 약, 바로 즉 항생제인 거죠. 변비약 또 여기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사약도 여기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 기간은 이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혹시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거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요? 양배추 뭐 즙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죠. 양배추는 왜 좋을까요? 자, 양배추 안에는 이제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하는데 특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십이지장 또는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식품을 좀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로 용배추입니다. 자, 그리고 감자 또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래서 위산 과다가 일어난 이제 위의 궤양과 점막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손상된 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감자입니다. 그리고 무는 소화 촉진을 돕는 이러한 특징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카탈라제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소화를 촉진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아밀라아제는 어디에 이렇게 있는 이제 물질일까요? 맞습니다. 네. 바로 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밀라아제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화 요소들이 되게 다양한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이 입안부터 시작해서 위에도 있고 그리고 특히 장 안에 가장 많은 소화 요소들, 특히 3대 영양소, 즉 당분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이죠. 그래서 특히 이 아밀라제는 침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전분 분해 효소인 거죠. 그리고 이 무는 더부룩한 속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기 드시러 가실 때 상추 쌈도 있는데 이렇게 무도 주잖아요. 이렇게 무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오리고기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를 이렇게 쌈을 막 싸 먹을 때 상추도 되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무에다가 같이 좀 쌈을 해서 먹으면은 되게 맛있는데요. 침이 되게 많이 고이는데 바로 이 무가 소화 촉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무를 좀 자주 드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진정을 시켜서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생강은 이렇게 좀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너무나 많은 생강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그 위장 점막을 오히려 이렇게 좀 또 많이 더 예민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다음은 애호박입니다. 자, 애호박은 이제 위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위액 분비를 촉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진전시켜서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이제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우리 몸에 좋은, 특히 위 건강에 좋은 이제 음식들을 먹으면 좋지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에
특히 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음식들은 최대한 피해야 저희가 위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음식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음식들은 패스트푸드, 당연히 피해야 하겠죠. 네, 그리고 지방이 이제 많이 있는 음식들, 유제품들 또한 이 위에 굉장히 좀 약간 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매운 음식, 그리고 산성 음식, 튀김 음식 등, 그리고 지방 음식과 가공식품들은 좀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위장 질환을 갖고 있다, 그러면 혹시 내가 패스트푸드 전지방 유제품, 매운 음식, 산성 음식, 튀김 음식 이러한 음식들을 먹고는 있지 않은지 또는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위장 질환들은 보통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러한 그 위장 질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식습관을 좀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알코올,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 그리고 과다한 카페인도 섭취하지 않는지 한번 나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의 건강을 위해서 설탕 제한이 좀 필요하겠죠. 어, 이 설탕 안에 있는 바로 이 과당은 장에 남을 경우에 위장에 팽만감을 주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더부룩함이라든지 그런 위장의 불편함을 좀 계속적으로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설탕 섭취는 이에 저희의 이제 그 소장의 장벽을 이제 파괴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장벽이 파괴가 되면은 장의 투과성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장의 투과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장의 투과성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심각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시킬 수가 있게 되고, 장내 투과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온갖 각종 쓰레기들, 즉 장 속으로 이제 소화가 장 속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 굉장히 어, 그 다양한 쓰레기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 투과성이 증가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점막의 면역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세균들, 그리고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의 감수성이 증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탕을 최대한 좀 제한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선물로 저희 여러분들께 영수성 식도염 한 달 안에 개선한 방법을, 에 대한 미니 전자책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